그날 그는 바다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2027년 6월 17일 말레이시아 사바 해역. 태양은 이글거렸고 바람은 정지된 듯 했다. 그리고 한국인 해양 데이터 과학자 7명이 탄 소형 연구선 마레21의 항적은 그 시점에서 멈췄다. 말레이시아 해양청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강풍과 해류로 인해 민간 선박이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활동은 기상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유물 하나, 조난 신호 하나, 구명조끼 하나조차 단 하나의 흔적도 없이 모두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좌표를 켰다. 북위 6.254, 동경 116.345. 위성 이미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곳에 내 오빠 윤세준이 있었다. 그는 국립해양연구원의 데이터 해석 파트장으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바닷속 소리로 분석하던 사람이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집요하고 따뜻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연락은 이렇게 남겨졌다. 세라야, 내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건 그냥 실측이 아니야. 이따가 영상으로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그 영상은 도착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국정원 서버에 암호화된 위성 로그 파일이 올라왔다. 기계적으로 압축된 로그 스트림 속 나는 딱 하나, 그가 자주 쓰던 암호 문자열 SEJUN 411을 발견했다. 그건 명백한 SOS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직업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UN 사이버 보안국에서 근무했던 정보 분석관이었다. 국제범죄, 데이터 해킹, 신호 조작, 통신 쉘터. 수백 건의 사이버 수사를 맡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수사와도 달랐다. 그건 단순한 해상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끌고 갔다. 며칠 후 서울 모처. 국정원 외부자문관 회의실. 회의실 중앙엔 3D 맵으로 재현된 마레21의 항로와 그날 밤 22시 36분에 동시에 발생한 통신 쉘터 항적 재기록 위성 간섭 현상이 떠 있었다. 정보국장의 말이 기억난다. 윤세준 팀장의 마지막 로그가 전송된 위치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중국, 필리핀의 해상 경계 사이입니다. 이 지역은 데이터 블랙존으로 불리며 선박 해킹, 위성 위치 조작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죠. 블랙존. 내가 조용히 중얼이자 한 젊은 정보요원이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그 해역엔 블랙그리드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국가 단위의 범죄다. 단순 납치가 아니다. 한국의 해양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예행 연습, 그 중심에 내 오빠가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국가를 위협한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나는 국정원 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로의 파견을 자청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저를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비공식 루트로 보내주세요. 그들이 저를 눈치채선 안 됩니다. 그들이 모르게 그들의 뒤를 쫓겠습니다. 정보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국의 바람 속에서 내 휴대폰엔 여전히 그의 마지막 신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건 내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세라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나는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데이터 로그 복원에 착수했다. 유엔에서 쓰던 기술을 동원해 암호화된 신호를 역추적했고 3일 만에 하나의 패턴을 찾아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로였다. 마치 GPS 신호 위에 그물처럼 깔아놓은 것. 나는 그걸 블랙그리드라 불렀다. 이 조직은 데이터 납치범이다. 사람을 납치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진 데이터를 털고 조작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해양 이동형 서버를 통해 은폐한다. 내가 잡은 첫 단서는
오빠의 마지막 로그가 향한 곳에서 불규칙한 주기로 송신되는 짧은 통신 신호였다. 그건 해양통신법상 공식 허가되지 않은 방식이었다. 즉, 누군가 그 해역 어딘가에 불법적인 데이터 허브를 띄우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날 밤, 나는 말레이시아 해경본부로 향했다. 조엘 람이라는 수사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지 내에서 드물게 한국 정부와 비공식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윤세라 씨, 말이죠. 당신이 가진 데이터. 저희 정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상 영해 문제, 중국과의 민감한 외교 이슈, 그리고 내부 인사 몇 명은 이미 매수됐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창밖을 내다봤다. 나는 그 눈빛에서 좌절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을 동시에 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내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줬다. 이건 내 부하가 몰래 수집한 겁니다. 누가 줬는진 묻지 마세요. 그 안에는 말레이시아 해역을 떠도는 비등록 선박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마레 21이 사라졌던 좌표 근처를 일정 간격으로 순환 중이었다. 그때부터였다. 한국 외교부와의 연결이 가동되기 시작한 건. 하진욱 국장은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은 외교 테이블 위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돕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싱가포르 경유 송금을 통해 블랙그리드 조직의 지갑 일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자금 흐름은 놀랍게도 한국해양인프라 시스템 관련 해외 계약 업체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즉, 이 조직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한국의 바다 위 데이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편하려는 목적을 지닌 글로벌 네트워크였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현지 작전팀과 접선하게 된다. 레이첼 곽, 그녀는 과거 한국 공군 사이버 사령부 출신이자 현재는 국정원의 비공식 작전팀 블랙그리드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우린 당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끝냅니다. 그 이상은 말레이시아 정부도 감당 못해요. 그녀는 말투는 딱딱했지만 행동은 정확했다. 작전명은 오르카오 RCA. 해상 서버 파괴 인질 확보 출구 봉쇄의 3단계 계획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해양 탐사선 형태의 은폐 선박에 몸을 실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해역 중 데이터 블랙존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않는 바다 한복판에서 오빠의 신호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살아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나 들려? 세라야. 그가 썼을 리 없는 음성이 내 이어폰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실시간 신호가 아니다. 이건 반복 재생되는 디지털 미끼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끼가 누군가의 살아있는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희박한 가능성이 내 심장을 이 작전 속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나는 마지막으로 오빠가 남긴 로그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러 번 디코딩을 반복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다. 세라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단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거짓을 만든다. 그 문장은 오빠가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나를 끌어들이는 유인 신호 같았다. 작전 준비 그림자 속 움직임. 작전명 ORCA는 철저한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다. 레이첼 곽과 나는 말레이시아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데이터 블랙존의 구조를 분석했고 그중 가장 빈번하게 신호가 증폭되는 좌표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그곳은 정식 지도엔 없는 유령 해상 구조물이었다. 위성 이미지로는 단순한 바지선처럼 보였지만 드론 적외선 스캔 결과 내부에 고온의 서버렉이 확인되었고 무려 이중방음 격실과 보안 출입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었다. 이건 그냥 서버 센터가 아니야. 해상 위에 떠있는 디지털 감옥이야. 레이첼의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 해적도 데이터 밀수범도 아니었다. 이건 국가 단위의 사이버 침투 실험장이자 사람을 데이터화시키는 공장이었다. 1단계 사이버 차단 작전. 한국사이버작전본부는 작전 개시 5시간 전 블랙그리드 조직의 암호화 자산거래 계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거대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싱가포르, 두바이, 서울을 거쳐 순환 중이었고 해당 자산은 아틀란티스 마린 솔루션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회사가 한국해양연구원과 지난 2년간 외주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이었다. 이건 단순 해킹도 산업 스파이도 아니야. 한국 해양 데이터 시스템 전체를 정조준한 침투야. 이해한 순간 손이 떨렸다. 세준 오빠는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라졌던 것이다. 사이버 차단 명령이 떨어지고 블랙그리드 조직의 서버엔 과부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우린 진입했다. 2단계 진입과 첫 번째 위기 내부 배신자. 레이첼이 이끄는 진입팀은 수면 아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소음 차단 경로를 활용했다. 서버 구조물 하단에는 산소 교환 시스템과 긴급 탈출구가 있었고 그곳을 통해 진입하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작전 개시 15분 전 우리 쪽 모든 장비의 접속 권한이 차단되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새나갔다. 레이첼은 이를 빠르게 직감했다. 우리는 처음에 조엘람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결과 그의 통신기기는 강제로 종료된 상태였다. 현지 협력자의 실종. 누군가가 그를 제거한 것이다. 그때 나는 더한 공포를 느꼈다. 내가 현지에서 조사한 흔적들, 오빠의 신호를 복원했던 로그까지. 모두가 이 조직에 계산된 유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3단계 서버 침투.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세준의 음성. 진입은 강행되었고 데이터 허브 내부는 무중력 상태의 침묵처럼 정적이었다. 팀원들은 수신기를 통해 통신했고 나는 기계실 중앙에서 그 신호를 감청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들었다. 세라야, 세라야, 나 들려. 분명 오빠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불규칙하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곧 그것이 실시간 송출이 아닌 프로그래밍된 반복 음성임을 파악했다. 세준 오빠 왜? 나는 숨을 참으며 손을 쥐어짰다. 그리고 마침내 진입팀이 내부 깊숙한 격실에서 살아있는 생존자 5명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윤세준은 없었다. 결단의 순간 자폭 프로토콜. 중앙 서버실에서 나는 하나의 숨겨진 명령어를 찾아냈다. SJ411 프로토콜. SELFTERMINATTRUE. 그건 오빠가 남긴 최후의 지시였다. 내가 여기 있다면 이미 늦었을 거야. 대신 내가 남긴 코드로 여길 파괴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야. 레이첼은 내게 실행 여부를 물었다. 윤세라. 결정은 당신이 해요. 나는 수많은 로그 파일 속 오빠의 흔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명령어에 커서를 대고 엔터를 눌렀다. 결과 블랙그리드의 종말. 서버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내부의 모든 데이터가 자기 속어 프로토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모든 암호, 모든 장비, 모든 감시 기록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곧이어 레이첼이 구조한 생존자들은 해군 함정을 통해 송환되었고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와의 공동작전 성과를 발표했다. 총 5명 구조, 해상 조직 해체, 사이버 테러 차단 성공. 그러나 공식 발표 어디에도 윤세준의 이름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작전 당시 녹음한 오빠의 음성을 반복 재생했다. 세라야, 만약 내가 이 로그를 찾았다면 난 어쩌면 이 안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의지와 믿음이 먼저 묻어났다. 귀국 후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작전 보고서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블랙그리드 작전의 진실과 그 이면을 기록으로 남기는 비공식 회고록.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여정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고 구조된 5명, 그리고 남겨진 6번째. 코타키나발루 해역에서 구조된 생존자는 총 5명이었다. 그들은 심신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였지만 모두가 동일한 증언을 남겼다. 세준 팀장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가 끝까지 자폭 프로토콜을 스스로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나는 수십 번도 넘게 그 장면을 상상했다. 깊은 해상 플랫폼 내부 모든 출구가 봉쇄된 그곳에서 오빠가 끝내 스스로를 희생해 시스템 전체를 끊는 장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로그에 담긴 문장. 정보는 언제나 생존의 열쇠가 돼야 한다. 누군가 살아서 이걸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 메시지를 오디오 파일로 저장해. 지금도 매일 아침 다시 듣는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 기록 이름 없는 영웅의 이야기. 국정원 회의실 한 구석. 하진욱 국장은 말없이 내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블랙그리드 작전의 전체 로그와 해당 해상 플랫폼에서 복구된 암호화된 다이어리 파일이 있었다. 오빠가 직접 남긴 것임이 분명했다. 그 안에 글귀 일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바다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한함 속에서도 질서를 찾기 위함이다. 나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남는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리고 누나로서의 나를 믿고 있었다. 정리바다의 기록자. 몇 주 후 한국 정부는 해당 작전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공식 브리핑에는 단지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해양과학자 일부 실종 사태. 말레이시아와의 협력하에 구조 완료. 나는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 사라진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과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진실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에필로그 그가 남긴 세계. 몇 달 후 나는 다시 해외로 나가 유엔 해양 사이버 보안 센터에서 고문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부산항, 인천, 목포 등지에서 신형 해양 데이터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나는 매번 그가 남긴 코드를 참조한다. 그 코드들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알고리즘이었다. 사람이 더 안전하게 바다를 탐사할 수 있도록, 사람이 더 쉽게 위협을 감지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 로그 그리고 우리의 선택. 지금도 누군가는 말한다. 그를 결국 찾지 못했잖아요. 그럼 실패 아닌가요?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한다. 아니요.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찾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요. 그 신호는 끝났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로그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블랙그리드는 끝난 작전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요.